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그 세 번째 이야기.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 243쪽입니다. 243쪽.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냉전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을 여기서는 이제 냉전에서 찾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협상. 남북협상 마지막 노력이었죠. 남북협상은 남과 북의 입장이 절충되는 과정이 아니 분단의 위기 속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발표할 수 있다. 과연 발표가 가능할까요? 자,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자, 냉전이 시작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 대립하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당연히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 확산에 힘을 썼다. 이러한 가운데 1947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사회주의의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 이 트루먼 독트린은 대통령 트루먼이 미국 의회에서 선언한 거네요. 이 트루먼 독트린의 배경은 뭐냐면 유럽은 유럽인데 유럽 어디냐면 유럽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미 어디는 동유럽이 모두 다 뭐가 됐어요? 공산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마저 공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중해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루먼이 지중해 전체를 상실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형태가 있더라도 그리스의 공산화만은 무조건 막겠다. 그리스의 공산화만은 무조건 막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동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산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다 레지스탕스 세력이 본거지인데 재밌는 건 이 레지스탕스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고민이 더 큰 거죠. 동유럽만 공산화된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탈리아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까지도 공산화될 위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럽이 공산화에 취약한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제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유럽의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된다. 서유럽의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셜이 약 80억 달러를 그래서 서유럽에 투자를 하죠. 서유럽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시안 플랜의 계획에 따라 이 당시에 공산주의와 싸움의 최일선에 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로 독일. 그때는 서독이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최일선은 이제 독일의 동쪽은 뭐예요? 동독이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와의 최전선에 있었던 서독을 집중 투자합니다. 서독을 집중 투자했고 이게 이제 바로 뭘로 연결이 돼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독일의 경제붐, 즉 라인강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독일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무조건 걸어 다니고 뭐 전기불도 바로바로 끄고 이제 이런 독일인들이 근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라일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면 성실함보다는 바로 뭐였어요? 미국의 경제 원조였죠. 미국의 경제 원조였어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 또한 약간은 그런 부분들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죠. 아무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노스 아틀란틱 조약기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동유럽 사회에 뭘 만들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 아,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주의. 코메코는 만들었고요. 코메코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뭐가 유명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는 빼버릴게요. 얘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냉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계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뭐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이 되죠.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였다. 냉전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줬다. 냉전, 콜드 워죠. 콜드 워. 그래서 이 만화도 나와 있네요. 스탈린과 그다음에 이 트루먼입니다. 스탈린과 트루먼 사이에 있는 이제 주변 국가들은 다 어때요? 이제 얼어 죽는 거죠. 얼어 죽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을 점령하여 비군사. 원래 일본의 목표는 원래 미국의 일본에 대한 목표는 일본을 신석기 시대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공업을 다 없애버리고 일본을 완벽한 부준 사회로 만들자. 농업 사회로 만들자.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는 소농민들만이 거주하는 나라.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에 뭘 하냐면은 우리나라처럼 토지 개혁을 합니다. 농지 개혁을 하는데 토지 개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주들이 가질 수 있는 땅 농지 개혁이 5정보였어요. 5정보면 15,000평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1정보입니다. 얼마만 인정했다고요? 3,000평 이상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00평 이상의 땅을 가진 지주들의 것은 무조건 빼앗았던 거죠. 그러면 3,000평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토지를 나눠줄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원래 미국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정말 잘게 빠순 소농민의 나라, 소농민의 나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그런데 냉전이 과시화되자 일본을 방공기지로 만드는 걸로 전략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은 재무장화에 나섰고요. 일본을 재무장화를 하려고 보니 일본 자체에 뭐가 필요하더라? 공업화가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대일본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1946년부터 49년까지 국공 내전이 벌어지죠. 맨 처음에는 국민당이 이기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엔 국민당 병력이 얼마였었기 때문에 300만이었죠. 300만이었고 공산당은 30만이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정반대가 됩니다. 국민당은 30만이 되고 공산당은 얼마가 돼버려? 300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당이 군사력은 강했지만 누구로부터 지지를 못했다.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이제 어때요? 중국 공산당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 정권은 어디로 도망가요? 타이완으로 도망가게 됐다. 이게 1949년이죠. 그래서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자 이제 미국은 완전히 전략을 바꿉니다. 일본을 공산화를 막는 제1 전진기지로 만들었고요. 제1 전진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공업화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공업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일본이 부활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부활된 첫 번째는 국공내전에서 누가 승리를 거둔 거, 공산당이 승리를 거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국전쟁이 되겠죠. 유교전쟁입니다. 자, 아무튼 한국 문제를 유교해내려 이관하다. 냉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미소 양국의 대립 때문에 결렬되었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의 과정 보도록 하죠. 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죠?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여기서 뭔 결정을 받죠? 우리 한국을 뭘 하자? 신탁 통치를 하자. 최대 몇 년간? 5년간. 근데 여기를 둘러싸고 우익은 뭐였고요? 찬탁이었고요. 좌익은 뭐였다? 반탁이었다. 그런데 요 신탁 통치는 무엇을 내용으로 했다? 임시정부 수립을 내용으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직접 한반도를 신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탁하도록 하자? 누가 통치하도록 하자? 임시정부가 통치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신탁 통치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기성하기 위해서 1946년 3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소련은 임시정부는 누구만으로 구성하자? 찬탁으로만 구성하자. 소련의 주장이죠. 소련. 이에 비해서 뭡니까? 미국은 누구도 반탁 세력도 포함을 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탁 통치는 뭘 전제로 해야 되는데 임시정부 수립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임시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을 데리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미국은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6월 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뭘 주장해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은 더 커집니다. 갈등은 더 커져요. 그러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죠. 1차 결렬됐고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누구를 끌어들여요? 중도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중도 세력을 끌어들여서 좌우 합작 운동이란 걸 하죠. 그리고 결과물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좌우 합작 위원회의 구성원은 좌익은 누구였고요? 여운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우익은 누구였습니까? 아,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던 김규식이었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되자 이제 미국은 요 중도 세력을 가지고 제2차 그렇죠.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임시정부로 수립하기 위한 이야기를 전개로 하려고 했는데 좌우 모두의 반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사망을 해요? 여운형이 암살되죠. 여운형이 암살이 돼버리자 미국은 드디어 뭘 포기를 해요? 미소 공동위원회 카드를 포기하게 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카드를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넘겨요? 유엔으로 넘겨버리죠. 유엔으로 넘기자고 제안했자 소련은 이 제안이 모스크바 3국 외상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거부했고 미소 양국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 소련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고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신탁 통치에도 반대를 하고 소련은 오히려 즉각 독립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고까지 주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누구의 힘이 강했어요? 당연히 좌익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한반도는 뭐가 된다? 공산화가 된다. 내버려두면 한반도가 공산화되다. 따라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어주자. 이게 바로 소련의 생각이었죠. 이게 바로 소련의 생각이었어요. 자, 아무튼 47년 11월 유엔 총회는 미국의 제안대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자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어요. 유엔 총회입니다. 자, 이 결의에 따라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되었지만 소련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해요. 그러자 이제 임시위원단이 다시 어때요? 유엔으로 돌아갔겠죠? 이제 유엔은 다시 뭘 열어요? 소총회를 열어요. 작은 총회. 작은 총회를 열어서 이북 지역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니 그러면 어디에서만 투표를 하자? 38도선 이남에서만 투표를 하자로 1948년 2월 결정을 합니다. 2월. 자, 유엔 총회 결의문입니다. 유엔 임시위원단을 결시한다. 그 다음에 보통선거와 비밀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되 각 투표지구 또는 구역에서 선출되는 대표자는 인구비례.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소련이 아까 쌤이 이야기할 때 좌익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했는데 왜 이때 소련이 이걸 거부를 했을까? 만약에 유엔 감시하에 투표를 소련이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소련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 한국이 공산화된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반대했던 건 뭐냐면 역시 소련이 정신을 알아요. 비록 반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당시에 남한 인구가 북한의 2배가 많았어요. 2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한 중심의 통일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본 거죠. 이건 미국의 견해이기도 하고 이건 소련의 견해이기도 했던 거예요. 소련의 견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비록 공산주의가 많지만 남한 중심의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공산주의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련이 거부를 했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특별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때 만약에 소련이 유엔의 결의를 받아들여서 남북한 총선거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소련이 이 원칙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에 있어서의 뭐 소련에 대한 약간은 그래도 부정적인 견해, 소련에 대한 뭐 약간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견해를 조금이나마 희석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유엔 총회의 결론은 뭐예요?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자입니다.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자 자 분단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김구 이 부분 김구쌤이 우익은 우익인데 우익이기 때문에 김구도 역시 뭐예요? 김구는 우익 입구로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입니다. 반탁에.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내가 만약에 김구였다라고 한다면 김구쌤은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구쌤의 정식 명함이 뭐죠? 명함에 써 있는 직함이 대한민국 김구쌤의 직함은 임시정부 뭐예요?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김구쌤이 꿈꿨던 건 해방이 되면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석으로 바뀌는 게 원래는 목표였겠죠. 해방이 되고 나면 임시정부에 당연히 무슨 자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임시자는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미국과 소련이 다시 뭘 만들자고 그래요? 임시정부를 다시 수립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김구쌤이 1927년부터 임시정부를 거의 이끌다시피 했으니까요. 거의 20년 넘게죠. 20년 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책임졌던 김구쌤 같은 경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20년간 나는 뭐였지? 지난 20년간 나는 뭐였어?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구쌤은 임시정부 수립 자체에는 반대를 했었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다른 임시정부 수립. 그러면 나는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규식은 일단은 이분은 뭐예요? 중도 세력이에요. 그래서 좌익과의 대화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아까 좌우 합작위원회 있었죠. 좌우 합작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요 김규식이었죠. 김규식.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구는 아니에요. 왜? 좌우합작위원회는 신탁동치를 기반으로 한 뭘 수립하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에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구쌤은 임시정부 수립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규식만 참석을 했고 김구쌤은 남북협상에만 참가를 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북협상에 참가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자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948년 4월이에요. 48년 4월. 이제 북한이 이제 10월에 제의했고 그래서 48년 뭐 여기 보니까 2월에 넘어간 걸로 되어 있네요. 2월에 이제 384를 넘어가면서 쓴 시거든요. 이게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 울면서 고함. 현재 남북에서 외세에 아부하는 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정벌하자며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나는 자주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점점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나오면 김구샘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남북 협상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자, 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1948년 2월 달이 넘어갔고요. 4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남북한 재정당 주요 단체 연석 회의가 있었어요. 물안봉 국장에서 있었고요.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참석을 해서 북한 거하고 비슷한 주장을 해요. 외국 군대 진격 실시, 남북한 총선거 등 통일된 정부 수립을 다음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원칙이 뭐였냐면 미소 양국의 철수,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남한의 우익은 김구샘을 뭐라고 주장합니까? 빨갱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남북 협상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원칙이었지만 막기는 역부족이었고요. 돌아온 이후에 김구샘의 이제 이게 김구샘이 1948년 4월 10일 날 돌아와. 4월 10일 날. 아니 4월 30일 날 돌아와요. 이게 4월 30일 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는 5월 10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5월 10일 날. 이게 4월 30일 날 돌아왔으면 5월 10일 날 선거에는 참석하기가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김구샘은 50 총선거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 더욱더 50 총선거에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들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익 세력들은 김구는 빨갱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더욱더 강하게 전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들. 이 사람들 원래 이제 어때요? 일제강점기의 지주나 자본가 세력들이라고 그랬죠? 약간은 친일에 가까웠고요.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뭘로 돌아서요? 친미로 돌아서죠. 그래서 총선거로 들어갔지만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세력은 선거에 반대했다. 특히 좌익을 계열을 통합하여 결성한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은 선거를 저지하면서 무력 투쟁을 일으켰다. 자, 대표적인 거
제주 4.3 사건이라고 써 있네요. 이제 일부는 제주 4.3 사건, 일부는 제주 4.3 항쟁. 여기는 요즘 이제 제주 4.3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 남로당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그러자 미 군정은 군경을 동원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기록된 이게 이 사담 항쟁은 1952년까지 계속돼요. 52년.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뭐 일부 공식적인 건 3만 명이고요. 공식적인 건 3만 명이고 뭐 그래 카드라 통신으로 하면 7만 명까지도 늘어나죠. 숫자가. 또한 제주도에 파견될 예정이었던 여수주둔 군대가 출둔하여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여수, 순천, 지리산 일대로 확단되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 이걸 여수, 순천 19 사건이라고 하죠. 얘는 1948년 4월 3일이고요. 얘는 1948년 10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간에 50 총선거와 중간에 또 뭐가 있었어요?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4.3 사건은 여기서는 이제 제주도 4.3 사건이 남한 단독선거 수립 반대 이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4.3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1948년 3월 1일 3.1 운동 기념식이었죠. 기념식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우발적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발적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 아이가 경찰의 말에 짓밟혀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이 어디를 공격해요? 경찰서를 공격을 하죠. 경찰서를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왜 경찰서를 공격을 했냐면 이 경찰들이 거의 대부분 모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을 하던 경찰이 해방이 된 이후에 3.1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밟아 죽여놓고 여기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총을 쏴버린 거죠.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뭘로 연결이 돼요? 4.3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물론 역사에는 항상 이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때 어린아이가 말에 치여서 사망했을 때 경찰이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 수뇌부는 이 경찰을 해임을 하고 교도소에 집어넣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과연 4.3 항쟁이 발생했을까?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서 제주 도민들의 분노가 커진 걸 이용해서 남로당 세력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끼워넣으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까지 끼워넣으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4.3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뭐예요? 국가의 공권력이다. 근데 이제 요 4.3 사건 아직도 사건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4.3 뭐 빨갱이 사건 뭐 빨갱이들의 뭐 극렬한 뭐 테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시작점에 발생했었던 그 문제를 부정을 하는 거죠. 남도당이 뭐요? 남한 단독정부 수립 세력들과 손잡고 무장봉기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장봉기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장봉기를 일으키기까지의 초기 과정. 그러니까 광주 5.18 민주항쟁도 마찬가지죠. 초기 과정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초기 과정에서. 자, 역시 제주 4.3 항쟁 또한 초기 과정에서 그 당시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본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죠. 과거 그 당시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찰들이 친일 세력들이었고 자기 잘못에 대한 아직까지 사죄가 없었고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거죠. 4.3 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 이제 여기 25,000, 3만 아까 25,000에 3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3.1절 시위 경찰 발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백하게 시작점에서 볼 때 이건 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할게요.